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의 김광호입니다. 이전 강의에 이어 본 강의에서는 비실험 관측 데이터를 통한 식별화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과 추론에 있어 실험적 연구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confounding effect, 즉 교란 효과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교란 효과란 어떠한 인자가 개입 변수와 결과 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제 결과 변수에 대한 개입 변수로부터의 인과관계를 불명료하게 만들어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비실험 연구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아래 그림의 좌측처럼 개입 변수 A로부터 결과 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다른 변수에도 관계없이 순수하게 독립적이면 그에 상응하는 인과 효과를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변수 X가 A와 Y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백도어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어 실제로 A에서 Y로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스퍼리우스한 연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데이터가 무한대로 많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인과 추론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신발을 신고 잠들면 그 다음날 꼭 머리가 아픈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언뜻 보면 신발과 두통 사이에 어떤 인과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는 이게 상식에 위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날 학생이 과음을 했다는 교란 변수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주라는 변수가 교란 효과를 만들어내어 신발과 두통 사이에 마치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란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무작위 실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집단을 사전에 정한 확률적인 방법을 통해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 한 그룹에만 원하는 개입 변수 값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작위성에 의해 각 그룹은 평균적으로 개입 변수 이외에 다른 모든 특성이 동질하게 됩니다. 이 무작위 실험은 인과 추론의 골든 스탠다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작위 실험은 사전에 정해진 어떠한 확률 방식을 사용하여 무작위성이 정의되기만 하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설계 방식에 따라 다양한 실험 방법들이 있습니다.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특정 개입 변수 값을 주는 버널리 방식부터 최근에는 시간, 장소에 따라 일련의 다른 개입 변수 값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sequential assignment 방식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실험적 방식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란 효과에 의한 문제를 확실하고 가장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작위적 실험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인과추론 문제에서 윤리적, 비용적 문제 때문에 실험이 실제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은 늘 제한적인 샘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가 전체 인구를 대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샘플 사이즈가 적은 경우 이 결과 해석에 편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은 종종 결측지나 피실험자들의 지시 불이행 등 설계와 상관없는 문제와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순수하게 완벽한 통제하에 실험이 성립하는 경우는 실제로 매우 드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리는 비실험적, 즉 수집한 관측 데이터를 통하여 인과 추론을 수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개입 변수 A, 결과 변수 Y,
그리고 이와 함께 측정된 여러 공변량 X로부터 앞 강의에서 배웠던 평균 개입 효과를 추정하는 상황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일련의 식별화 과정을 통해 특정 상황에서 이 관측 데이터를 사용하여 마치 무작위적 실험을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무작위성을 결정짓는 확률 과정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실험적 방법과 달리 이 비실험적 연구의 경우 우리는 그 확률 과정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비실험적 연구의 경우 무작위성은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자연적인 확률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남은 강의에서는 비실험적 연구에서 이 평균 개입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 개입 효과라는 우리의 목표 파라미터를 정했으니까 수집된 비실험적 관측 데이터를 통하여 이를 추정할 수 있도록 식별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목표 파라미터의 각 텀은 화면에 보이는 프로포지션에서와 같이 consistency, no unmeasured confounding, 그리고 positivity에 해당하는 세 가지 식별화 과정 하에서 식 1의 우변과 같이 추정 가능한 통계적 범함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각 식별화 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nsistency 과정입니다. 개입 변수에 의해 정의되는 인과 효과가 잘 정의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가정으로 관측된 결과 변수와 잠재적 결과 변수 값이 관측된 개입 변수 값에 한정하여 동일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가정이지만 이 각 개인의 결과 변수 값이 타인의 개입 변수 값에 영향을 받는 경우 위배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이나 네트워크상에서처럼 한 개인의 개입 변수 값의 변화가 근처 이웃들의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컨시스턴시 가정은 위배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No Unmeasured Confounding 가정입니다. 앞서 교란 효과가 존재한다면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우리는 인과 추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이 교란 효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상정되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은 관련 공변량들을 관측함으로써 모든 교란 변수들이 이 관측된 공변량들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관측된 공변량들의 조건부로 무작위 실험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식 2번과 같이 됩니다. 즉, 공변량의 집합 X가 모든 교란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X가 주어졌을 때 개입 변수 A와 모든 잠재적 결과 변수 YA들이 서로 완전히 독립이 되게 되어 조건부로 무작위 실험과 유사한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학자들 사이에서 종종 exchangeability 또는 ignorability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No Unmeasured Confounding은 관측된 공변량들 각 값에 해당하는 레벨에서 무작위 실험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교란 변수들의 집합 U는 수집된 X에 의해서만 설명되기 때문에 X만 보정하면 순수하게 A로부터의 Y에 대한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No Unmeasured Confounding 가정 하에서는 마치 조건부 무작위 실험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언급하였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 경우의 무작위 실험의 무작위성은 우리에게 알려진 확률 과정이 아니라 식 3에서와 같은
알려지지 않은 확률 과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A가 이항 변수일 때 우리는 이 확률을 프로펜시티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는 X가 주어졌을 때 개인이 개입 변수에 의해 어떠한 처리를 받을 조건부 확률을 나타냅니다. 앞선 프로포지션에서 요구되는 마지막 식별화 과정은 파시티비티입니다. 이는 무작위 실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성립하는 과정인데요. 이 파시티비티 과정을 간단히 말하면 앞서 정의된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0과 1에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까워지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모든 사람에 대한 개입 변수 값이 1이 될 경우에 반사실적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개입 변수 값이 1이 될 확률이 최소한 0보다는 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정확히 0이 되면 개입 변수 값이 1이 될 확률도 정확히 0이 되어 앞서 프로포지션 2.1에서 도출되었던 식별화 표현식 내의 조건부 기대값이 메저 제로 이벤트에 대한 확률로 정의가 되고 따라서 해당 범함수가 well-defined 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범함수를 추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지티비티는 종종 오버랩 가정으로도 불리우는데요. 문자 그대로 어떤 자료에 대해 개입 변수 값이 0일 확률과 1일 확률이 늘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특히 이 파시티비티 가정은 식별화를 넘어 다음 시간에 다룰 특정 추정량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프로펜시티 스코어가 극단적으로 작거나 커져버리면 실제 추정량의 분산 또한 극단적으로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정확한 추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논했던 세 가지 식별화 가정, consistency, no unmeasured confounding, 그리고 positivity를 가정하면 프로포지션 2.1에 의해 우리의 목표 파라미터인 평균 개입 효과는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식별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식 4번은 서로 다른 개입 변수 값에 대한 리그레션 함수들 차이의 평균, 그리고 다음으로 식 5번은 각 개입 변수 값에 대한 결과 변수의 프로펜시티 스코어의 역수가 곱하여진 것에 대한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식 4번, 5번 모두 비실험적 관측 자료 분포에 대하여 정의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처럼 평균 개입 효과라는 같은 인과적 파라미터에 대해서 식 4번, 5번처럼 정확히 같은 가정하에서도 여러 식별화 표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목표 파라미터를 식별화하고 나면 식별화를 거친 파라미터는 더 이상 잠재적 결과 변수에 연동되지 않고 오로지 관측 자료 분포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해당 통계적 범함수를 데이터를 통해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이제 순수하게 통계적 과제가 됩니다. 보통 인과추론에서 식별화된 파라미터는 수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목적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추정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식별화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구체적 방법들에 대하여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